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머리를 앞으로 내리신 걸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남성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늦게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오늘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예전 검찰총장 시절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앞머리를 앞으로 내렸다. 이거를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보수 매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성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분석 기사를 냈더라고요. 굉장히 불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럼 열심히 일을 안 한 겁니까 대통령이? 그 머리를 제가 볼 때는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이 지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의문이고 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소위 말하는 그 매체가 언론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언론들이 이런 거 가지고 분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양복에 소매 버튼을 하나만 푸른 것은 굉장히 또 이것도 의도된 어떤 일탈이다 이렇게 쓰는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예, 피천득의 수필에서 네. 꼬부라진 그 아름다운 파격 그렇죠.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분석할 일인가? 저는 그런 사실 양복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로 버튼이 작동하는 양복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그런 지식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쓸까 참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은 열심히 일하는 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남성의 헤어스타일이시다. 그렇다기보다도 머리숱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굉장히 짧았지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대목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헤어스타일 말고 의미가 있는 말을 좀 분석을 해봅니다. 오늘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청 파문 와중에 그리고 또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사실상 좀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띈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내용이 하나하나 꽤 무게 있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마약 범죄 단속 문제라든지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짚었지만 무엇보다 노조 때리기가 또다시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 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발언은 어제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한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기아차 노사가 10여 년 전에 맺은 단체 협약 26조 1항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제 이 조항에 대해서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난 2월 3일에 폐지하라고 이제 시정 명령을 했는데 기아차 노사는 이 시정 기한 2개월 동안에 이 폐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이제 안양지청을 통해서 기아차 노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지난 7일에 입건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진 겁니다. 이 대목은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사실관계 관련해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야 될 내용. 특히나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이 아니라 아까 헬마도 얘기한 바와 같이 네. 산재로 사망하신 분 그 가족들 내지는 25년 이상 근속? 예. 네, 근속. 물론 그것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단협이 단 한 번도 사용된 바가 없어서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게 첫 번째 지점이고 두 번째는 임단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임금협상은 매년 하는데요. 단체협상은 노조에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에 단체협상 기아자동차가 했거든요. 그럼 단체협상 내년이에요. 그러면 바꾸려고 해도 단체협상이 노조 혼자 바꿀 수 있습니까? 사측 혼자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거든요. 단체협상에서 노사가 합의를 해야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단체협상에서 시정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형사 입건을 한 거거든요. 지금 노동청에서 했다는 거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이 형사 입건했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첫 번째로 이런 이제 단체 협약의 내용이 이제 정당하고 바람직한 거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논쟁의 여지 있다고 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몇십 년이 아니라 10여 년 전에도 사실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이 조항이 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그래서 그때도 이제 노동계 내부에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바꾸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안 바꿔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이걸 바꿔보세요. 바꾸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반영한 단체 협약을 맺겠다고 하는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다는 거는 제 비판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바꾸겠다고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짚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무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은 정말 참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 업체에 기업에 걸쳐서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단협의 문제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저런 게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런 이 조항이 단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발동된 걸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은 알겠어요. 지금 지지율이 여러모로 이제 좀 하강 국면이고 여러모로 외교안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의 어떤 퇴로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민생 이슈 그리고 민생 이슈 중에서도 이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그러한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노동개혁이라는 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접근법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노조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네네. 단속할 거리를 지금 찾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 사안을 보고했거든요. 그 보고한 걸 기억해서 계속 이걸 일종의 뭐랄까요 좀 써먹는 느낌인 거거든요.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이 합니다. 법률가로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는 거거든요.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청이 요거 시정하세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요거 시정하세요 했는데 그거를 시정을 못했어. 아직 단체 협상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형사 입건하는 거예요. 요거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퉈졌고 그 소수 의견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 6대 3으로 합헌이 나오긴 했지만 세 분의 소수 의견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행정청이 문제 삼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고 문제 삼는 순간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죄형 법정지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즉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서 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극히 제한적이었던 이런 단체 협상 시정명령을 바로 빼들어서 씁니다. 그냥 때려잡을 수 있으면 뭐든지 갖다 쓰는 거예요.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도.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 이제 언론하고의 문제가 이 어떤 문제 제기에 연결이 돼 있는데 뭐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위 이제 MG 노조 띄우기는 주로 조선일보가 먼저 어젠다를 던지면 보도를 하면 대통령이 이제 발언하는 방식이 이제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번 경우 소위 말하는 이 고용세습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받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조금 더 엄밀하게 노동개혁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자, 듭니다. 69시간 노동제 관련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해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 예고기간 어제 끝났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오는 6월 내지 7월쯤에는 국회에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합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났는데 여론 수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지는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 기대했을 텐데 조금 난망하게 됐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 수렴 다 원래 형식상 끝내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다시 하래잖아요. 이거는 그냥 물러서기 민망하니까 하는 얘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사실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3월 말에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오늘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그거죠. 이걸 이제 실시를 해서 여론 수렴을 폭넓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기자들이 이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이정식 장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건 어제가 아니라 지난 10일에 질문했더니 그때도 이정식 장관의 답변은 조속히 실시하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장관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일주일 동안 그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인지 혹은 이거를 실시해서 결국 이제 여론 수렴이 마무리되는 게 언제쯤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는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과정을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예요. 첫 번째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주 69시간이라고 세상에 알려진 이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제 개편한 네.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발이 크게 일어났으면은 그래 우리가 이 설정한 이러한 어떤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으로 바꾸겠다 할지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에 대해서 그러면 새롭게 여론 수렴을 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놨던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정부가 결정한 거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 대통령이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고 그 과정에 어쨌든 여론 수렴 절차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일부 기업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소위 말하는 MG 노조라고 부르는 실제 MG 노조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들하고 그 노조 일부 노조하고의 간담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몇 번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지금까지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아니 우리나라 양대 노총도 있고 노동 관련 이해관계자가 그들뿐만이 아닌 것인데 이분들의 의견은 다 배제된 것이냐 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건너뛰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주 60시간까지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추가로 여론 수렴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론조사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였는데 그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제도에 대안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 사실 지금까지 언론이 지적하고 뭐 라디오 방송이 지적하고 여러 방송에서 지적한 그 바대로 하는 목소리들이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이미 다 아는 얘기 나올 겁니다. 대안이라는 거는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가 이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지금 전문가들하고 그 부처 간 논의가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 60시간에 일종의 언론 표현으로는 캡을 씌우는 거냐. 아니면은 69시간의 틀은 유지하고 뭐 소폭 뭘 바꾸는 거냐 아니면 홍보를 이 제도는 그대로 두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거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아니라는 거는 시간 벌기 내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폐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폐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죠.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법 예고 기간을 2달 더 연장했다라는 게 이제 이정식 장관 얘기인데요. 자, 이거 개인의 선호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 정책은 개인의 선호를 취합한다고 해서 정책이나 제도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개개인의 선호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 시간을 69시간 최대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과 실제 포괄임금제 내지는 이 1.5배를 하게 되는 기준임금을 어디까지 포함을 해서 기준임금으로 할 거냐. 1.5배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 그다음에 정말로 그 저축제, 노동시간 저축제, 휴가제 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정책과 상호 의존적으로 다 맞물려 있어요. 즉 개인의 선호가 자 A당을 좋아하세요? B당을 좋아하세요? 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선호가 상호 의존적이 되어 있는 사회 정책은 개인 선호 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런 건 여론조사로 결정 못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과학적, 객관적 얘기를 100가지를 붙여도 안 돼요. 이거 사회과학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사회조사 방법론,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저 바깥에 우리 PD님 저 사회과학 공부하신 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조사 방법론 좀
개론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론조사로 안 되는 거라고요. 저도 사회과학 네. 예. 조금. 아시죠? 네, 조금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여론조사 불신해 또 이제 안 예, 믿어요. 막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언론들이 주로 주목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대목은 저희가 아까 들려드렸던 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도 뒷부분입니다. 내용과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야 되고 표본 여론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 공개가 돼야 된다. 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이게 여러 차례 지금 공정성, 과학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속이는 게 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의 이 맥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그 69시간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직접 맞닿는 게 아니다 보니 네. 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설문조사가 조금 더 잘 돼야 된다. 잘 이루어져야 된다. 여론조사가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 그게 결국 최근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조사 혹은 이제 정당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정당 지지율 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언급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지금 좀 필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지금 6천명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간 기관이 막 이렇게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막 왜곡이 되거나 정부 입맛에 맞는 형태로 막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손을 댈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 갖고 그렇게 하지 마라. 공정하게 여론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면은 그건 참 필요한 얘기죠. 필요한 예. 얘기인데 다만 정치권에서 워낙 여당에서 그렇고 뭐 이 여론조사에 대한 심지어 대통령실 참모가 최근에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 발언을 막 내놓다 보니까 그렇죠. 그와 연결돼서 지금 연상이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죠. 흔히 정당에서 그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는 거의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게임 여론- 용어로 치면 이제 사망 플래그라고 하죠. 굉장히 그렇습니까?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위험한 신호입니다. 위험한 신호. 예. 자,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피해자들의 자살이 좀 잇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에 이어서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경매 일정,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부동산들,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들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고 그거와 관련된 대책을 시행하라고 대통령이 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거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작동이 되는 거냐, 혹은 지금 시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매가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이킥 인터뷰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사기 네. 물건에 대해서 일단 은행이 대부분 대출금을 먼저 회수하기 위해서 집을 경매에 넘기고요. 그렇게 되면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자신들의 몫을 먼저 챙겨가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돈이 안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완전히 날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경매 자체를 좀 막아달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호소가 좀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그리고 어제 여론의 환기가 있은 이후에 이런 뒤늦은 대책이 좀 나왔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을 뭐 마련해 추진해 보겠다까지는 뭐 좋은 얘기인데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좀 뭐랄까요, 진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세 사기라고 하는 요 범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을 구매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가지고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기꾼들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 그러한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경매 중단을 요청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 그 경매 중단이라는 거는 금융기관한테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그것을 이 어떤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선의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이것을 뭐 금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경매를 뭐 자제하고 중단하고 이런 거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세 사기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번에는 뭐 빌라왕 이런 명확한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전세 사기의 사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 안정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이 전 정권에서 예를 들면 뭐 임대주택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공공 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임대주택 문제에 더해서 민간 임대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임대인들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냐를 입법의 사안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정권이 이 그런 임대 시장을 왜곡했다 뭐 이런 접근법으로 다 외면하면서 이런 일회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뭔가 좀 대안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게 겁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피해자들이 몰라서 피해를 이렇게 자기 자구 수단을 못 찾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오늘 했어요. 대통령이 말한 대통령실에서. 대목 중에서 예.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대목인데 이대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서 문제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찾아가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게 이런 어떤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찾아갈 여력이 되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구제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정부를 향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심지어 이제 경매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었고요. 오래됐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구제책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이 통계를 살펴서 찾아봐야 될 정도로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동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라는 건지 대통령실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언론 보도 보시면 건물에 크게 플랜카드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럼요. 그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자, 저희 뉴스아이킥에서는요. 이 전세 사기 문제 쭉 좀 따라가서 해결이 될 때까지 좀 계속 따라가려고 합니다. 당장 목요일 날도 세입자 114 어제 저희들 인터뷰해 주셨던 김태근 변호사 모시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실효성이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바로 오늘 내놓은 정부 대책 김태근 변호사 세입자 114 모시고 한번 바로 체크해 보겠다. 팩트 체크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22일 뭐 날짜가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파리에서 네. 소위 전대 돈봉투 의혹 사건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연합뉴스에서 22일 토요일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날짜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장소일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제 입국을 해서 귀국을 해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건 아니고 프랑스 파리의 모처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밝힌 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송 전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는데 정작 송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대표의 말씀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조기 입국을 사실상 거부하는 이런 걸로 이제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중요해졌기 때문에 조속히 입국해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의 대응이 아니라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불신을 씻겨야 한다라고 이제 목소리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당의 대표도 지냈고 한때는 당의 어떤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의 그 정도의 정치적 위상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정치인이 대응하는 어떤 태도로 보기에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모든 정치권을 일치단결시켰습니다. 모든 정당이 송영길 전 대표 빨리 귀국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 내 계파를 불문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당을 불문하고 다 일단은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일단 들어와서 설명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프랑스에서 설명하겠다는 내용 지금 제가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몰랐다. 이정근 전 부총장 등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막지 못해 미안하다. 근데 검찰 수사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전화도 했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제 보도된 그 녹취 파일 관련된 검찰발 내용에 따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래구 감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레구가 돈 많이 썼냐라고 묻더라라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검찰이 내용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송영길 대표도 그 당시에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